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이 김용민 TV를 듣다가 네. 용칼이라고 하죠. 예. 우리 김누리 선생 컬럼을 소개해 주셨어요. 예. 네, 이 대학 입시 네. 문제를 얘기하면서 대학 입시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네. 이런 레디컬한 얘기를 했었죠. 예. 그리고 또 어제 밤늦게 네. 텔레비전을 보는데 MBC에서 네. 우리 주진우 기자가 네. 진행하는 스트레이트를 보는데 또 특권 교육의 문제, 예. 가관이더구만요. 예. 그 얘기하며 보니까 그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른바 그 계급의 대물림이 교육 현장에서 네.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네. 뚜렷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국 국면을 통과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사회 불공정 문제라는 게 전면적으로 대두했잖아요. 네. 근데 그 아젠다를 설정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유야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책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네. 오늘 미국을 대표하는 비판적 지성이죠. 노암 촘스키의 실패한 교육과 거짓말이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네. 비교적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지금 읽어 너무 정말 신선하고 생생합니다. 네. 이 실패한 교육과 거짓말 원 제목은 미스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잘못된 교육이라는 뜻이죠. 이 잘못된 교육에 관한 에세이들의 모음집인데 네. 보면은 길들이기 교육을 넘어서 네. 민주주의와 교육, 예. 조작된 역사, 그리고 신자유주의 질서하는 시장민주주의, 그리고 거짓을 가르치는 교육의 가면을 벗긴다. 이런 5편의 묵직하면서도 진지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네. 노암 촘스키는 언어학자로 출발했습니다. 네. 우리가 변형 생성 문법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 언어학자로서보다는 미국 사회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컬럼니스트면서 정말 지식인이죠. 네. 지식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실제로 뵀습니다. 그래요? 언제? 낙곰수 할 때 하버드대로 갔었는데 보스턴에 MIT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MIT 교수죠. 네. 그 사무실 가서 또 연구실 가서 인사드렸는데 제가 영어가 짧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전혀 그냥 아주 마치 잘 알아듣는 것처럼 남들이 웃으면 같이 웃고 남들이 같이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면 같이 심각하게 듣는 척하면서 이렇게 자리만 빛내고 왔습니다만은 여간 노암 촘스키 선생하고 사진도 찍고 막 그랬습니다. 예. 좋았겠습니다.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특히 이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조종하는 그 아주 사악한 짓들 있죠. 그걸 아주 가차없이 끌어내서 비판하고요. 네. 그리고 억압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밀기를 주저하지 않는 행동하는 지성이기도 합니다. 네. 교육 문제에 대해서 예가 아니었겠죠. 네. 미국의 교육을 물론 문제 삼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대학이 고등학교가 무너졌다고 얘기하면서 민주 시민을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특권 계급의 대물림을 위한 장으로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우리 촘스키 선생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앵무새처럼 주입된 지식만을 주절대고 비판적 사고를 포기하고 사회 질서에 순응하고 성스러운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이데올로기로 가득한 내용만을 받아들이는 착한 학생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죠. 앵무새처럼 주입된 지식만을 주절대고 비판적 사고를 포기하고 사회 질서에 순응하고 그리고 성스러운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이데올로기로 가득한 그런 내용만을 받아들이는 정말 착한 학생, 길 잘 들여진 학생만을 대량 생산하는데 미국의 교육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이 사회적 현실에 관한 문제들은 전혀 배우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형평성이나 책임의식이나 민주주의 등 이런 큰 대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식들만 배우고요. 네. 그리고 소수 집단들이 미리 결정한 지식들만을 반복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어떤 신문을 잠깐 보는데 네. 컬럼을 보는데 우리 김우재 초파리 학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분이 컬럼인데 이 이념의 노예들에게 한 방 먹이면서 실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뭐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오고 또 도로로 나오니까 몇몇 그 잘난 진보적 지식인들이 얘기를 하죠. 네. 광장 파시즘이다. 네. 정치가 실종됐다. 뭐 아니 이런 파시즘을 어느 학교 가서 배워야 그게 시민들의 그 굉장히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저항을 파시즘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이념으로 배운 것들, 그것도 서양에서 배운 것들만 딱 고정해 놓고 거기에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은 그걸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념의 노예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럼 모든 걸 계급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닌 서양에서 수입된 이념의 틀 안에 갇혀서 우리의 다양한 실험들을 폄하하고 이 깔아뭉갠다는 것이죠. 네. 그 초파리 학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네. 실험하라. 끝없이 실험하라는 거예요. 공수처도 설치해보고 검찰도 개혁해보고 정말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게 옳은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네. 어떤 특정한 완결된 그 이념에만 갇혀서 우리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장의 파시즘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진우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광장에 모여서 하일 히틀러를 외쳤던 그 동원된 그 군중들의 모습을 네. 서초동이나 여의도에 모인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것 같아요.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른바 진보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보수적인 제가 훨씬 더 상식적이라는 것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런 그 우리들이 새롭게 실험해가는 현실에서의 그 민주주의의 그 현장들 이런 것들 학교에서 잘 안 가르치죠. 네. 물론 이제 뭐 부모님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광장을 경험한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네. 학교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재미있는 개념이 나오는데 네. 인민위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인민위원. 인민위원 그러면은 네. 우리 전체주의 체제에서 네. 뭐 인민재판을 이끌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모든 그 자신들이 주입받은 그 이념들을 생짜로 실천하는 자들이 있죠. 이 미국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나 많은 교수들이 일종의 인민위원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네. 폐악질들 부리고 학생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강요하고 그리고 내 말 잘 듣지 않으면은 대학에 들어갈 수 없다고 협박하고 네. 뭐 이런다는 거죠. 아마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떠오르실 겁니다. 그 학교에서 시를 읽는 학생들에게 윽박지르는 교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훌륭한 대학 가지 못한다고 위협하는 이런 교사들이야말로 인민위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나 교수들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지식인이야 할 텐데 이런 인민위원 행세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비민주적인 그런 교육들을 강요하고 주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촘스키와 함께 대담을 나눈 도날드 마세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교사가 진정한 지식인이 되려면 비판적 언어로 무장해서 위선과 사회적 부정 그리고 인류의 불행을 규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학교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만이 아니라 저항과 투쟁의 가능성을 포용하고 민주주의의 지평을 확대하고 비판적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학생을 준비시키는 터전으로서 다양한 집단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공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멋지지 않습니까? 네. 여기 모름지기 지식인이란 여기서는 교사나 뭐 선생, 교수를 얘기합니다만 네. 비판적 언어로 무장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비판적 언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 사고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창의적으로 발견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네. 끝없이 공부를 해야 되죠. 이런 비판적 언어로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면은 교사가 앵무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교과서에 나오는 것, 참고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줄줄줄줄 그냥
외워서 애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네. 그럼 교사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AI한테 시키면 되죠. 그리고 녹음기 틀어놓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비판적 언어를 장착하지 못한 교사나 교수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예. 위선과 사회적 부정 그리고 인류의 불행을 규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예. 근데 이런 사회적 문제나 이런 정치적 부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돼. 얘기한단 말이죠. 예. 이게 말도 안 되죠. 예.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중립 아닙니다. 이런 비겁함이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부터 눈을 돌리는 거죠. 네. 그래서 학교는 이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지만은 그리고 여기에 저항하고 투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민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배워야 할 곳이 바로 학교라는 거죠. 네. 여기 촘스키의 생생한 말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교육이 특히 대학 입시 중심으로 짜여 있는 우리 교육이 계급 재생산의 핵심적인 장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명문대학이라는 데가 이 부잣집 아들들 자녀들로 채워지는 현상들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교육이 특권층을 재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것,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김누리 교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사회적 자산들을 아주 팽개쳐버리는 행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역량들을 오로지 시험 문제 잘 풀어내는 그 기능으로만 좁혀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날 한시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다양한 가능성들을 다 압살해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 사회적 기회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그 학생들 중에 다양한 재능들, 다양한 그 끼들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날 텐데, 네. 그걸 모조리 성적으로 줄 세워버리고, 그것으로 재단해버리고, 네. 한 번 시험 본 것으로 평생을 결정해버리고. 글쎄 말입니다. 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한 번 어찌어찌 하다가 한 번 어떤 대학 들어갔는데 그게 평생 따라다니는 그 꼴이가 되어버리고. 거기에서 헤쳐나오기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러니 말자는 겁니다. 또다시 실패한 교육이라는 말 되풀이하지 않으려면은, 우리 생태계 그렇듯이 이 교육 생태계 정말 심각한 위기라는 걸 명심하고 바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 머뭇거리다 보면 또 하다 보면은 이보다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나갈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참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이 참 그립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 저항 세력들의 반발이 거세더라도 그걸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깊은, 우리 역사가 안고 있는 무게 때문이겠지만은, 교육개혁, 언론개혁이나 검찰개혁도 중요한 교육개혁도 정말 심각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언제까지 유예될지 착잡합니다. 여기 촘스키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얘기하는 게 내 복종심을 끌어내고요. 네. 길들여지는 학생들을 대량 생산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마세도가 대담을 하면서 말을 꺼내자 촘스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다지 놀라울 것도 없습니다. 사실 데이비드 스프리칠러, 이 데이비드 스프리칠러가 누구냐면요. 이 글의 맨 앞에 나오는 소년인데 충성맹세를 요구하자 왜 내가 충성맹세를 해야 되느냐.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데 충성맹세는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위선적인 선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충성맹세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12살짜리 아이도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이런 충성맹세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육의 현장에서 길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계속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데이비드 스프리칠러에게 있었던 일은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순종을 강요하는 제도로서의 학교에서는 언제라도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학교가 창의적인 사색가를 길러내기는커녕 통제와 억압 시스템 내에서 제도적 역할로 만족했다는 것은 역사적 교육입니다.
따라서 일단 교육을 받게 되면 당신은 권력 구조를 지탱하도록 사회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회화된 대가로 당신은 무한한 보상을 받게 되겠지요. 가령 하버드 대학을 예로 들어봅시다. 당신은 하버드에서 수학만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버드 졸업생으로서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까지 배우면서 하버드 졸업생다운 행동에 대해 어떠한 의문도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칵테일 파티장에서 하버드 졸업생 티를 내리면 어떤 식으로 옷을 입어야 하고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특수 집단 내에서 특수하게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을 배운다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지배 계급의 목표와 목적 또는 관심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촘스키 선생은 이런 그 하버드에 비해서 MIT는 많이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MIT는 훨씬 그 개방적이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로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특권 계급들이 하버드처럼 미국의 이른바 명문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재생산된다고 얘기하고요. 거기에 순응하게 되고 많은 대중들은 하버드 출신들에게 경의를 바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또 하버드 출신들이 말하는 언어에 길들여지고 거기에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뭐 우리 사회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이른바 명문대 나왔다는 사람들의 말이라면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아이고 서울대 나온 사람인데 뭐 아이고 연세대 나온 사람인데 뭐 예. 이런 식으로 퉁쳐버리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이른바 이 지배 권력의 이데올로기에 그대로 순응하는 양상들을 일상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촘스키는 말을 해요. 또 한때는 네. 외국물 먹고 들어온 그렇죠. 또 하면은 또 그냥 네. 뭐 고개를 조아리고 뭐 이 사람이 저 똥을 된장이라고 얘기해도 일단 믿고 보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승만은 대통령이란 말보다 뭐라는 말보다 네. 이승만 박사란 말을 선호했어요. 미국 박사. 예. 이거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네. 정말 학문의 종속성, 식민성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미국 박사라 그러면은 뭐 자던 나무도 일어나서 네. 절할 정도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요. 네, 이 이승만의 이미지 전략, 상징 전략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던 거죠. 예. 이 일개 한국의 대통령이 무슨 뭐 빽이 있고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우매한 군중들을, 우매한 대중들을 동원하는 가장 빛나는 상징 그 조작 중에 하나가 미국 박사라는 이미지였죠. 그러니까 이 미국 박사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박사래지 이 대통령이라는 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예. 바로 그런 게 상징 조작이죠. 상징 정치의 일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이처럼 지배계급의 이념을 선전하는 기관으로 전락해버렸고요. 그리고 이 권력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기관이 돼버렸습니다. 대학이 뭐 이미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본이 요구하는 아주 그 바람직한 인간상, 말 잘 듣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지식을 대학에서 잘 챙겨온 애들을 요구하죠. 대학은 거기에 충성스럽게 말을 들어서 그런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죠. 이 대학이 경영 마인드로 딱 운영되는 이상 기업의 속성을 이제 벗어날 수가 없죠. 아마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좀 이 발빠른 분들은 세계에서 대학을 신문이나 방송에서 광고하는 나라가 있는지. 그리고 이 광고는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과정 광고이거나 거짓말이죠. 네. 우리 대학을 나오면 취업은 보장한다. 우리 대학 나오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 네. 이 말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광고에 혹해서 넘어가죠. 이 상품 광고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이 상품이 돼버린 겁니다. 이 상품도 그 상품을 진실하게 파는 김용민닷컴 같은 데가 아니라 정말 그 이 과장 광고, 예. 허위 광고로 범벅이 돼 있는데도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습니다. 아니 교수님, 저 김용민닷컴은 허위 과장 광고의 상징인데 그 저희의 모토를 이렇게 내곡하시면 어떡합니까? 왜 이러십니까? 예. 제가 거기서 구매해봐서. 우리 교수님 저기 쭈꾸미를 그렇게 과소비하셔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요즘 좀 뜸했는데 예. 다시 쭈꾸미 철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이런 학교나 대학 참 이런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촘스키 선생 생각이기도 하고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 촘스키 선생 말씀 한마디만 더 많이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시간이 후다닥 가버리네요. 네네네.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네. 학교라는 제도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나 권력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실 뿐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조적 시스템이 요구하는 것을 기꺼이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이나 권력이 요구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목수를 고용해서 목수가 계약한 내용대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내느냐고 물을 수 있겠습니까? 목수는 계약한 내용대로 일을 해내면 그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인도 비슷합니다. 부와 권력을 지닌 사람들, 즉 우리가 학교라고 부르는 기관을 소유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를 소유한 사람들의 이익에 어긋나지 않도록 현실 세계를 애매하게 표현함으로써 그들이 기대한 효과를 안겨주는 사람들이 바로 요즘의 지식인입니다. 교사나 교수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른바 진정한 지식인이 아니고 인민위원 행세를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네. 이 책에서 정말 빛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저지르는 나쁜 짓들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전쟁들, 베트남 전쟁은 물론이고요. 코소보나 라오스, 이라크 등등에서 온갖 나쁜 짓들, 살상들을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계급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가르친다는 거죠. 미국이 얼마나 뚜렷한 계급사회인데 그런 거짓말을 하냐는 게 우리 촘스키 선생의 비판입니다. 철저하게 이 계급으로 똘똘 뭉친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은폐하는 게 정말 교육자들이 할 일이냐라는 것이죠. 네. 훌륭한 교사가 할 일은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학생들과 공유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촘스키 선생의 얘기를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훌륭한 교사라면 학생의 학습을 돕는 최선의 방법이 스스로 진실을 찾도록 일깨워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학생은 전달된 지식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나중에 쏟아내는 그런 지식으로는 진정한 학습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학습은 진실의 발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대외적으로 진실이라 발표된 것을 암기한다고 해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이 발전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의무는 학생들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학교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설계하고 결정하는 부와 권력을 쥔 집단을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정보를 감추고 통찰력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진실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학생들에게 거짓과 진실을 판별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이게 훌륭한 교사가, 그리고 학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얼마나 세계 역사에서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미국 사회가 얼마나 차별과 이 위계 질서가 엄중한 나라인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거짓말인지, 이런 진실들을 알아야 미국이 좀 더 나아진다고 촘스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촘스키 선생님 좀 너무 기쁘신 분이네요, 진짜. 기쁘신 분입니다. 예. 네. 세상이 조금 막 싫고 이럴 때, 그리고 생각이 뚜렷이 정리가 안 될 때, 촘스키 선생 책 읽으면은 어디를 펼쳐서 읽어도 힘이 기운이 납니다. 다시 또 힘을 얻고 살아가야지, 살아내야지. 또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힘을 얻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또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